안녕하십니까? 비즈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위험한 투자처 중 하나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한때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시설로 2010년 이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 시설은 원래 창업 초기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부담없이 사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부동산 호황기를 거치면서 지식산업센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급증했고 그 결과 현재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공실률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식 정의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둘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셋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완공되었거나 건립될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에 1,534개에 달합니다. 이 중 약 77.2%인 1,184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도가 극심함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적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4분기 이후 지식산업센터 매매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공실률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90%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높은 수준을 넘어서 참혹한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단지에서는 총 3천여 개의 호실 중 입주율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현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대기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실제 임차 수요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유령 빌딩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둘째, 경기 침체로 인해 실제 입주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지식산업센터가 주로 입지한 지역의 접근성과 인프라가 실제 기업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공실률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급량은 이미 과도하게 증가했고 수요는 경기 침체로 인해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사람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2021년 부동산 호황기에 노후 자금 5억 원을 투자해 지식산업센터를 구입한 한 투자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자자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임대료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입주업체를 구하기 위해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 이상 낮춰서 제시에도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다고 해서 지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관리비, 전기료, 난방비, 수선충당금 등을 포함해서 50만원 이상의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3년 동안 수입은 0원이고 지출은 1,800만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실을 넘어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을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매각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실률이 90%에 달하는 건물을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설령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투자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임대료 수입이 없으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식산업센터 관련 중도금 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교묘한 사기 수법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부가세 환급 미끼입니다. 분양 대행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부가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건당 약 1,00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때
이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가세 환급은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에 불과하지 실제 수익이 아닙니다. 더 교묘한 것은 분양 대행업체들이 실제 입주할 기업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 기업들이 부가세 반환 없이 가져가기로 약속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법은 연쇄 전매입니다. 분양 대행업체들은 하나의 호실에 대해 여러 명의 투자자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라는 투자자가 중도금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면 B에게 넘기고 B도 안 되면 C에게 넘기는 식으로 계속 떠넘기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양 대행업체는 매번 전매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호실이지만 여러 차례 전매가 이루어지면서 분양 대행업체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세 번째 수법은 허위 사업자 등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할 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이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분양 대행업체들은 이런 허위 사업자 등록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 대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은 바로 건설업계 전반의 부실입니다. 2023년 12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건은 이런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영건설은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대형 건설업체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분양 부진으로 인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약 134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약 70조 원이 부실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됩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이런 부실화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완성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분양 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건물이 완공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PF 시장 전체가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서 원금 전액 손실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은 바로 금리 상승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중도금 대출을 활용했습니다. 분양가의 30%에서 40%를 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거 2%에서 3% 수준이었던 대출 금리가 현재는 5%에서 6%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3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과거에는 연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현재는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임대료 수입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실률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기 자금으로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동성 위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매매 시장이 매우 작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시세 파악도 어렵고 매각하려고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매매 시장은 2022년 4분기 이후 급격한 위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매매 가격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수요가 집중되었던 서울의 하락폭이 현저합니다. 경매 시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경매 낙찰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거의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임대 수요 감소입니다. 원래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임차인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사업 환경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활발합니다. 기존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던 기업들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더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창업 기업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경기 불안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벤처 투자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새로운 벤처 기업의 탄생도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기업들이 업무 방식을 변화시켰고 이로 인해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수도권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입지적 단점은 경기가 좋을 때는 저렴한 임대료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사무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접근성입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성과 고객 방문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도심 지역의 사무실을 선호하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부 정책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사업자 등록 실태 조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새로운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투자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면 기존 투자자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매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사업자 등록 실태 조사가 강화되면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한 투자자들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투자자들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매매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도 지식산업센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리거나 공급을 줄여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습니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되어야 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계획된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는 건설업체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 대신 어떤 투자처를 고려해야 할까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투자가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원금 보장 상품입니다. 예금, 적금, 국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없고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원금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우량 주식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고 재무 상태가 건전한 우량 기업의 주식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하고 충분한 공부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리츠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별 부동산 투자에 비해 위험이 분산됩니다. 또한 유동성이 좋아서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대안은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지, 교통, 학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배당주나 리츠를 고려하고 자산 가치 상승을 원한다면 성장주나 실거주용 아파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철학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높은 수익률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임대 수익률에 현혹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이 약속된 투자는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임대 수요, 공급 현황, 경쟁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분양 대행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자산을 하나의 투자처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과 같은 중요한 자산은 여러 투자처에 분산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유동성의 중요성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매매 시장이 작아서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투자할 때는 반드시 유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투자 목적의 명확성입니다. 투자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목적인지 자산 가치 상승이 목적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90% 공실률, 중도금 대출 연체 급증, 건설업체 부도 위험, 유동성 부족 등 모든 지표가 투자 금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이며 투기가 아닌 도박입니다. 혹시 이미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금, 적금, 국채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량 주식, 리츠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경고 메시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와 비즈니스를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